과수입니다. 과수. 그래서 총 5가지로 분류해요. 인과류, 핵과류, 장과류, 경과류, 그다음에 균인과류. 그래서 이거를 사실 왜 이렇게 부르냐? 이게 사실은 어디 부위를 먹냐, 어디 부위가 씨앗이냐 이거에 따라서 얘기를 하는데 인과류. 자, 우리가 사실은 그 사과에서 먹는 부분 있죠. 그 먹는 부분이 꽃받침을 먹는 거예요. 너무 충격적이죠. 식물학적 분류로는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가 먹는 부분이 꽃받침, 고기 부분이고 핵과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안에 씨가 엄청 크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되고 장과류 이것은 주렁주렁 달리는 그런 종류들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과실의 분류 이걸 좀 보시면은 자 인과류, 핵과류, 준인과류 이걸 보면서 좀 공부를 좀 구분하시면 되겠죠. 이것은 꽃에 관련된 것보다 이 과실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시면 좋아요. 비파도 인과류, 산사도 인과류, 준인과류. 밀감이 제일 헷갈려요. 오렌지, 레몬, 그다음에 자몽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유자 이런 준인과류. 안에 씨가 큰 복숭아. 자두도 씨가 크죠. 살구도 씨가 크잖아요, 안에. 매실도 그렇고요. 매실도 핵과류입니다. 대추도 핵과류. 포도는 주렁주렁 달린 장과류. 블루베리는 이제 장과류. 무화과가 제일 헷갈려요. 그래서 다시 한번 교재를 보면서 무화과 주렁주렁. 그리고 밤, 호두, 아몬드. 이것은 견과류라고 하기도 하고 각과류라고 하기도 합니다. 자, 또 화에도 초본과 목본이 있어요. 초본은 뭐겠어요? 풀로 된 거. 목본은 나무. 지생란. 우리가 난이 있잖아요. 난이 우리가 선물하기도 되게 좋고 꽃도 되게 이쁘잖아요. 그러니까 땅 속에 이 지자가 땅지자. 땅 속에 뿌리를 내려서 하는 거는 지생란. 그리고 착생란. 탁 붙었어요. 그거는 이제 착생란 이렇게 부르고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은 여기 파트가 원예기능사랑 또 관련이 있어요. 우리가 자격증이라는 거를 처음 딱 접하실 때 그때가 제일 힘들고 나중에는 또 적응력이 또 높아지세요. 자, 그 다음에 공예작물. 공예작물이 뭐예요? 같은 말로 득용작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묘작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염색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천연 염색하시는 분 되게 많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작물을 기르고 천연 염색해서 판다. 그런 분들이 이제 저 염색을 하면은 가공이고 판다. 판매까지 하면은 이제 3차까지는 6차 산업이겠죠. 그러니까 맹문동이라는 거는 약용작물이에요. 염료작물은 쪽, 치자나무, 홍화 이런 것들이 색깔 나타내는 거니까 이거 한 번씩 다 생각을 해보세요. 박하 같은 경우에 박하사탕 생각하면 향도 나고 맛도 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분, 우리 율무차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용에서 율무 안 배웠는데 하지만 우리가 맹문동은 정확하게 약용으로 쓰이고 염료로는 쪽, 치자, 홍합 이거 생각하셔서 우리가 안 나온 것도 생각하셔가지고 우리가 객관식이잖아요. 문제가 아닌 거 확 제껴버리고 맞는 거를 정확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아시겠죠? 자, 채소를 이용 부위에 따라 분류할 때 열매 채소가 아닌 것은 열매 채소가 같은 말 뭐예요? 과채소, 과일 채소인데 동부 콩이잖아요. 이것은 협채류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생각보다 단순히 간단한 내용인데 은근히 내가 이거에 대한 적응을 좀 안 하셔서 그런 거지 하루만 1시간만 요 관련 문제만 좀 한 10개 정도 푸시잖아요. 그럼 생각보다 쉽게 여기 파트는 넘어가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요거 가지와 토마토의 종자의 과명을 쓰세요. 너무 쉽죠? 가지는 무슨 과예요? 토마토 무슨 과예요? 바로 가지과죠. 자, 만약에 문제가 이번에 이렇게 나왔는데 이 다음에 문제가 수박과 멜론의 과명을 쓰세요 라고 하면은 뭐라고 쓰셔야 돼요? 수박과 멜론의 과명을 쓰세요. 무슨 과일까요? 수박과 멜론은 수박, 멜론. 멜론은 좀 헷갈리시죠? 수박, 호박, 오이. 바로 박과라는 거죠. 박과. 자, 그래서 그런 약간의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것도 종자기능사 실기 거의 나온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원예작물. 채소, 가수, 화해 중에서 국은 알뿌리. 농구 축구할 때 그 구죠. 그래서 알 모양으로 생겼는데 그게 뿌리다. 그래서 알 모양으로 된 거. 그러니까 비늘로 된 거는 비늘줄기. 그다음에 동그랗게 생긴 거는 알줄기. 덩이. 우리가 덩치가 있다. 그리고 이게 줄기가 이제 변했다.
줄기가 변한 거는 괴경, 뿌리가 변한 거는 괴근, 그리고 근경, 뿌리 줄기. 그래서 각각의 한자가 이렇게 매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인어공주 같은 비늘이 있는 인경. 바로 우리가 마늘 드시거나 양파 드시거나 할 때 왜 하나하나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쵸? 그런 거 생각하시고 백합도, 튤립도, 히아신스도, 알리움도 실제 그걸 심으셔가지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마늘, 양파랑 좀 비슷하게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우선 이거를 다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 우선 오늘 인경이랑 글프크 앞글자 따가지고 구경은 글라디올러스, 프리지엄, 크로커스. 자, 그 다음에 감자는 괴경, 고구마는 괴근 이렇게 구분하시면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도 이제 칸나라는 이제 우리가 되게 저도 좋아하는 그런 꽃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꽃 종류가 알뿌리 식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식물은 뭐지? 이거는 알뿌리가 뭐지? 이건 구근이 뭐지? 한번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들이 화단에 키우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1년생 초와는 매년 파종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보시는 구근 알보리 식물은 다년생이니까 그런 것들을 키우시기가 또 편하죠. 아까 칸나 어디 있었죠? 칸나 바로 뿌리줄기 같은 말로 근경이죠. 자, 칸나는 언제 심어요? 봄에 심는 거예요. 칸나는 봄에 심는다. 내가 칸나가 어떻게 생겼는지 몰라. 그러면 하나씩 찾아보는 재미도 사실은 괜찮죠. 실제로 많이 보셨던 거예요. 근데 이게 칸나인지 몰랐던 거지. 그런 차이가 있어요. 내가 꽃 좋아하시고 이게 이만큼 자라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텐데 이런 식으로 여기 밑에 지금 있어서 이렇게 봄에 이렇게 슉 지금 여름철쯤 이렇게 이 정도 자라게 되는 거죠. 색깔도 되게 다양해요. 저도 칸나 되게 좋아하는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튤립은 언제 보죠? 튤립 5월 달에 그 에버랜드나 이런 데 가면 축제 하잖아요. 그쵸? 언제 심었겠어요? 가을에 심고 그 다음에 봄에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언제 심었을까? 그것도 되게 중요한 사항이죠. 봄에 심으면 뭐라 불러요? 춘식구군. 가을에 심으면 뭐라고 불러요? 추식구군. 그 춘식과 추식에 따라서 이렇게 구별한다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아니 이거 심는 거랑은 상관없이 이건 좀 추위에 약해요 라고 하는 거 있죠. 특히나 우리가 봄철에 많이 보는 히아신스. 히아신스 향 되게 좋잖아요. 그렇지 않으세요? 저도 히아신스 되게 좋아하는데 히아신스도 이것도 이게 추위에 약해요. 그러다 보니까 추위에 약하니까 이것을 생각하면서 추위에 약하니까 이건 온실에서 키워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로에 사는 숙군초. 오래 사는 거는 이제 숙군초인데 특히나 겨울철에는 지상부가 말라졌지만 딱 끊어주세요. 우리가 지하부는 어떻게 된다? 계속 살아남아 있는 거. 그래서 지하부는 이제 안 보이잖아. 땅에 심어져 있으니까. 근데 괜찮은 거예요, 지하부.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예를 들어서 뭔가 식물을 키우잖아요. 카네이션 같은 거 선물 받고 선물 주고받고 하시잖아요. 근데 카네이션가 죽었네 라고 해가지고서는 아예 그냥 뭐랄까요 방치해버려서 말라 죽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카네이션은 이제 땅에 심어가지고 물만 주시면은 내년에 또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생각 못하고 말라 죽여서 죽는 경우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재배지에 따라서 온대성. 우리나라가 이제 온대성인데 점점 아열대성으로 가고 있죠. 그래서 레몬, 라임, 유자, 바나나까지 굉장히 많은 작물들이 좀 더 우리나라에서 넓게 퍼지게 됐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교목이랑 관목이랑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각각에 보시면서 이제 보실 수가 있는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내가 키우는 게 온대성인지 아열대성인지 열대성인지 그것들을 한번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이 내음성 채팅창에 써볼까요? 내음성 어두운 데서도 잘 자라는 게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집안에서 키우는 작물들도 사실 내음성이 강한데 내음성이 약하다. 요게 이제 중요하죠. 내음성이 약한 것은 뭘까요? 햇빛이 되게 많이 필요한 그런 작물이죠. 사과 같은 경우에는 햇빛이 있어야 된다. 그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과수의 품종에 따라서 사과, 배, 복숭아, 포도 이거에 되게 많은 이름이 있는데 이거 무슨 품종이에요? 라고 하는데 결국에는 이 품종 이름을 딱 보고 이게 사과인지, 배인지, 포도인지, 복숭아인지
그걸 좀 이해하시면 좋아요. 특히나 이제 우리가 뭔가 사도 이 복숭아 같은 것도 그래요. 뭐 각각의 품종이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다 외울 수는 없지만 대표적인 게 사과에서 홍로 그리고 부사 이것들 보면 아 사과 품종이구나라고 알 수 있는 거고 배도 신고배 뭐 이런 것도 있고 또 캔베르 포도 많이 들어보셨죠? 샤인머스켓 그 각각의 품종의 이름입니다. 자, 그다음에 몇 년 살까라고 했을 때 1년 사는 거는 벼, 옥수수, 복숭아, 코스모스 이런 게 있고 월년생이랑 2년생이 좀 헷갈려요. 그러니까 책마다 이거를 같이 보는 경우도 있는데 월년생은 언제 파종한다고요? 가을 파종.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추파라고 합니다. 채팅창에 써볼까요? 가을에 파종한 걸 뭐라고 한다고요? 추파. 가을에 파종해가지고 저온의 자극을 받아서 그 다음에 지금 청보리 축제 끝나고 이제 거의 보리 수확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가을보리, 가을밀 다 추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파하는 맹류다 이렇게 해서 가을보리, 가을밀을 뭐라고 부르냐면 추파 맹류라고 부릅니다. 채팅창에 써볼까요? 추파 맹류, 추파 맹류.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장마 오기 전에 딱 수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좀 잘 하시는 분들은 벌써 보리 다 수확하셨죠. 그다음에 2년생은 봄에 파종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숙하는 그 봄에 파종. 봄에 파종한 걸 뭐라고 해요? 옆에다 써볼까요? 춘파. 무, 사탕무. 이상하다. 저 무 가을에 파종하는데요. 그쵸? 그거는 이제 뭘 하기 위해서 가을에 파종하시는 거죠? 김장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가을에 파종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우리가 목표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그 다음에 종자가 나올 때까지. 그래서 무를 내가 키우고 이파리가 나고 그 다음에 이제 꽃이 피고 그런 거 생각하시려면은 봄에 파종해서 2년 기다려야 되고 자 디기탈리스라는 거는 이렇게 생겼어요. 저도 이거 디기탈리스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 꽃에 사실은 독이 성분이 들어있어요. 그거를 좀 유의하셔야 되고 이것도 굉장히 키우기 좋은 그런 식물 중에 하나입니다. 디기탈리스. 자, 그다음에 다년생이라는 거는 연한이 긴 거, 생존 연한이 긴 거, 나무들, 호프. 아까 이제 호프집 할 때 그 홉, 그다음에 아스파라거스. 아스파라거스도 되게 유행을 많이 했어요. 아스파라거스가 수출을 한창 할 때가 있어서 이걸 키우면 돈 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자, 그다음에 여름 작물, 겨울 작물. 저온성, 고온성. 그 중에서 저는 좀 추천드리는 게 저온성에 지금 딸기를 좀 추천드려요. 딸기. 자, 우리 딸기가 언제 제일 비쌀까요, 여러분? 지금 딸기 가격은 어때요? 지금 이 시간 6월 달쯤의 딸기 가격은 굉장히 저렴하거나 그리고 딸기 하는 친구들은 지금 다 거의 철거했어요. 딸기가 제일 비쌀 때는 11월 말입니다. 딸기가 저온성 작물이에요. 저온에 굉장히 강한 과체류입니다. 자, 고온성이라는 거는 에너지가 좀 온도가 높은데 대부분의 그 고온성 작물들이 과체류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식물을 키울 때 종자부터 잎, 줄기, 뿌리 나고 화분화 해가지고 그 다음에 열매가 맺기까지 그거 생각하면은 굉장히 많은 태양 에너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딸기 같은 경우에 특징이 저온에 적응이 강하고 오히려 더우면 잘 물러지죠. 그래서 딸기 기억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생육 형태, 식물체가 어떻게 생겼냐 이거죠. 식물의 각각의 포기가 주기가 곧게 자라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주형 작물. 채팅창에 한번 써볼까요? 주형 작물. 그래서 형태가 똑바로 서는 거라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직립형 작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가 벼 보실 때 굉장히 꼿꼿하게 있잖아요. 지금 이제 벼 심고 나서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꼿꼿하게 서 있는 거 똑바로 섰잖아요. 이것을 주형 작물, 주형 작물, 직립형 작물 이렇게 얘기하고 또 이렇게 토양 표면을 기어서 자라는 거 있죠. 우리가 군대에서 포복 자세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기어서 자라는 그런 작물들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아, 포복형 작물이라고 합니다. 채팅창에 써볼까요? 포복형 작물, 포복형 작물.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뭔가 이게 봤을 때, 제가 좀 똑바로 안 서고 약간 옆으로 자란다.
그런 거 생각할 때 그런 거는 이제 어떤 형태인지 뭐 볼 수가 있는데 크게 똑바로 아니면 기어서 이렇게 구분합니다. 물론 이거 말고도 사실은 뭐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지만 대조적으로 크게 이제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저항성. 어디 환경에 저항이 강한 건지.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할 때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내성이 있다라는 말 많이 하죠. 그래서 땡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산성통에 강한 작물이요. 내산성이 있는 거죠. 건조에 강한 거예요. 내건성 작물. 습기에 강해요. 내습성. 염분에 강합니다. 내염성. 바람에 강해요. 내풍성. 자, 고구마 같은 경우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자, 고구마 같은 경우에는 바로 괴, 근, 그다음에 무슨 과, 매, 꽃, 과. 그다음에 아까 보셨죠? 포, 목형. 거기다가 풍, 바람에 강합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분류를 하시면 좋고, 그리고 감자. 감자 아까 우리 배우셨죠? 아, 감자 가지과, 감자 괴경, 그 다음에 내풍성도 되고 내산성도 되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미나리 같은 거 우리 삼겹살 먹을 때 미나리가 잘 나는 지역을 보면은 벼나 연이나 이렇게 물기가 좀 많은 지역, 그리고 이제 지반이 좀 낮은 지역 있죠. 장마철에 그런 것 좀 생각을 하면서 주의해야겠죠. 자, 그다음에 기타, 휴한 작물, 휴한, 쉬는 땅에다가 이거 재배하면 지력이 향상돼요. 바로 콩가 작물, 클로버 같은 것들도 있고, 또 중경 작물은 옥수수, 수수를 재배할 때 이런 게 사이가리 중간에 이렇게 필수여서 잡초가 경감되게 해주는 그런 작물들, 감자, 담배 이런 것들, 그리고 서로 도움이 되는 작물들, 바로 중경작매라고 동반작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키우면은 좋은 작물들이 농촌진흥청에서 나타내긴 했는데 사실 이것도 계속 연구가 좀 필요하죠. 그다음에 대파작물, 대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대신 파종하는, 급하게 재배할 때 기르는 거. 그래서 이것을 대용작물이라고도 합니다. 메밀, 그래서 굉장히 빨리 잘 자라요. 메밀꽃 제가 한번 보여드렸나요? 메밀꽃 필 무렵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예쁘다. 근데 실제로 여러분 메밀꽃이 되게 빨리 자라요. 예, 종자 사다가 뿌리시면은 금방 또 이렇게 예쁘게 볼 수 있으니까 경관 조성을 위해서 또 파종하셔도 나쁘지 않죠. 자, 그다음에 구황작물 채팅창에 써볼까요? 구황작물. 옛날에는 먹고 살 게 없어가지고 기근이 너무 심해가지고 내가 벼 대신 그때 뭐 피도 먹고 뭐 고구마만 먹었잖아. 그런 작물들이 구황작물입니다. 그 약간 분류가 다 섞여 있죠. 그 다음에 비료를 많이 흡수하는 작물, 아니면은 내가 좋지 않은 물질이 토양에 있을 때 그걸 흡수하게 되는 작물, 흡비작물. 그 다음에 황금성, 돈으로 좀 잘 되는 그런 적 있죠. 담배, 고추, 마늘, 아스파라거스, 촉성채소. 이게 수익성이 좀 단가가 높거나 회전율이 빠른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분류는 다이나믹해요. 여기 있는 게 사실은 좀 기본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막 이거를 다 외우려고 처음에 하시기보다는 이런 흐름을 보셨잖아요. 그쵸? 그럼 우리 문희님 어떻게 하셔야 돼요? 태준님 문제를 푸셔야 돼요. 문제를 풀고 이거 비슷한 내용 나왔네? 이거 헷갈리네? 그럼 그때 다시 한번 보시는 거예요. 문제로 공부하셔야 된다. 그걸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재배 환경입니다. 자, 아까 우리 기억하실까요? 작물의 수량의 삼각공성, 유환, 제 있었어요. 유한재. 우리가 유전성은 품종에 대한 얘기고 환경 조건. 바로 이게 재배 환경입니다. 그래서 환경. 여러분이 땅을 살 때 그 환경이 어떤지를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자, 여기까지 한번 끊어볼까요? 여기가 이제 토양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끊어주고 두 번째가 수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땅 사실 때 내가 여기 땅 위치 되게 좋다 라고 해서 땅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가 물이 없어. 그럼 엄청 큰일이죠.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온도. 그 지역의 온도가 몇 도인지. 그 다음에 또 뭐가 중요해요? 아, 대기가 중요해요. 사실 이제 대기 같은 경우는 늘상 있으니까 온실 아닌 분들은 또 그렇게 온실인 분들만 좀 약간 뭔가 추가해야 되고 그 외에는 사실은 그렇게 문제는 안 생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광까지. 이 다섯 가지가 환경입니다. 토양, 수분, 온도, 대기, 광.
마지막에 이제 꽃피는 거, 이것을 뭐라고 한다? 상적 발육이라고 합니다. 상적 발육.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너무 더우면 열해, 너무 추우면 냉해, 물이 많아요 수해, 바람 많이 불어서 쓰러져요 도복. 이런 식으로 재배 환경은 이런 각각의 딱 구분이 확실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저도 땅 살 때 있잖아요. 내가 땅 사거나 여기 좀 어떤지 그런 걸 볼 때 이런 기준으로 항상 본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내가 시드하우스에 온실을 해. 그러면 사실 토양은 볼 필요가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노지에서 야외에서 작물을 기를 거다 하면은 그 토질도 정확하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재배 환경 6가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토양. 이게 있어요. 토성, 때알 구조. 수분은 유효수분, 모관수, 요수량. 공기는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온도, 유효온도, 적산온도, 큐텐, 광은 엽록체, 광보상점, 과포화점. 그 다음에 뭐예요? 상적 발육, CN율, 호르몬, 일장효과, 준화현상. 되게 많죠. 지금은 이게 뭐야? 막 이러실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이론 잘 따라오시면은 방금 보셨던 그 영상에 대한 내용들을 그래서 저렇구나 라고 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재배 환경이 토양, 수분, 온도, 대기, 광, 그 다음에 꽃 피는 거, 상적 발육까지 그렇게 이제 시리즈가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점심 전까지 토양 파트 좀 보도록 할게요. 토양, 토양, 토양. 자, 토양이 사실 어디서 나왔냐면요. 커다란 그런 안반 있죠. 지구가 생기고 나서 커다란 안반이 부셔져 가지고 분해된 유기물, 그리고 기후. 각각 지역마다 기후 다르잖아요. 기후가 다르니까, 그리고 생물들도 살아가는 게 다르니까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변화하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자연체. 그러니까 토양은 살아있다라고 얘기를 많이 해요. 자,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땅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일반적으로 토양 안에서 작물이 자라기 때문에 생명의 근원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토양의 기능은 뭐냐면 동생물학적이 살고 있는 서식지가 되기도 하고 유전 물질이 저장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전반적으로 안내해주는 그 사이트가 바로 흑토람임이에요. 채팅창에 써볼까요? 흑토람, 흑토람. 그래서 저는 이제 뭔가 내가 공부가 하기 싫고 너무 뭔가 좀 오늘 좀 무료한데 막 이런 생각이 드시다면 이런 흑토람 사이트도 한번 가보시면서 여기서의 토양 관련 내용이 되게 많구나. 그리고 내 땅의 토양은 어떤 특징이 있을까 이걸 확인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좋은 사이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토양에 대한 이론들 있죠. 그런 것들이 다 나와 있고 여기 보시면 현인왕 교수님의 만화 흑 이야기, 흑의 부모는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흑의 조상이 있습니다. 뭐 모함이라고 하죠. 뭐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지금 배우게 될 내용인데 그것이 만화책으로 있어서 굉장히 좋죠. 이완주 박사님의 흑 이야기. 흑은 할아버지 누구일까? 흑은 여자일까? 남자일까?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흑은 여자다. 결론을 말할게요. 그래서 옛날에 이런 게 있어요. 남자 하늘이고 여자는 땅이야. 그 말이 되게 기분이 나빴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래 맞아. 여자는 땅이지. 그러니까 거기서 많은 생물들이 자라나잖아. 그러니까 땅을 귀하게 여기도록 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있고 이것만 얘기해도 사실은 되게 많은 내용을 갖고 있는데 비료랑도 또 연관해서 이 사이트를 이렇게 보시면서 공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것들이 담고 있는 흙. 근데 이제 흙의 위치에 따라서 표토. 이게 뭐냐면 표면에 있는 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뿌리가 내리는 범위가 나무 말고는 사실 그렇게 엄청 많이 퍼지지 않기 때문에 지표면에 30cm 이내에 그곳을 생각을 많이를 하죠. 자, 그리고 완충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자연이 급격하게 다양하게 변하는데 원래대로 돌아가는 성질이 있고 오염물질 정화시키는 작용도 하죠. 근데 너무 심하면 다시 안 돌아갑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토양에다가 막 쓰레기 버리고 엄청 막 이상하게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토양을 사실 때요. 사실 흙을 파봐야 돼요. 진짜로. 못된 사람들이 있어. 못된 사람들이. 만약에 토양이 나쁘다. 그럼 거기에는 물도 어떻겠어요? 네, 물도 나쁘겠죠. 그쵸? 지금 가세요. 30분.
그럼 우리 토양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아까 모암. 모암이라는 거는 화성암, 퇴적암, 변성암의 그 엄마 암석. 암석 엄청 큰 거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모재라는 거는 이것이 이제 모암이 풍화돼서 부셔져서 만들어지는 거. 그래서 이것이 결국에 뭐가 된다? 토양이 되는데 토양 1cm가 만들어지려면 얼마나 걸려요? 200년이 걸려요. 와, 엄청 오래 걸리죠. 그래서 토양을 귀히 여기셔야 돼요. 그래서 커다란 암석, 즉 모암이 부셔져서 모재가 되고 모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정적토, 움직이면은 운적토가 되고 그다음에 생성작용은 이제 그 자리에 이제 남아되면은 각각의 단면이 부셔지고 만들어지고 여러 작용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그 지역의 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커다란 암석이 부셔지면서 되는 과정을 좀 볼게요. 자, 먼저 커다란 그 암석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요. 그 무슨 토양이라고요? 정적토. 따라서 볼까요? 정적토. 갑자기 아무 말도 안 해. 그럼 우리 정적이다. 정적이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움직이지 않은 그런 토양 그대로 있는 거는 정적토. 그래서 두 가지로 많이 얘기합니다. 잔적토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자리에서 발달하게 되는 건데 밭토양, 동그라미. 우리나라 밭토양들이 대부분이 잔적토예요. 산에서 이렇게 부셔져가지고 흙이 굴러 들어와서 이제 만들어지는데 그것이 잔적토. 자, 근데 정적토의 또 하나는 습생식물이 많은 지역에 있어요. 습생식물이 많은 그것이 분해되면서 퇴적된 거는 이탄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밭토양, 밭짠, 밭토양은 잔적토, 밭토양은 정적토, 밭토양은 잔적토 이렇게 구분하시면서 적도도 몇 개? 2개. 자, 그다음에 움직여서 만들어졌어요. 먼저 붕 날아가고 싶다. 그러다가 중력에 의해서 낮은 곳으로 이동된다. 그래서 중력에 의한 거는 붕적토 생각하시면 되고 충적토 이것이 논토양의 퇴적 장식입니다. 그래서 충적토는 홍암평지, 선상충적토, 삼각주친적 그래서 되게 종류가 다양한데 우리나라 지역의 그 전라도 밑에 지방에 보면은 논토양이 좀 많은 그런 쪽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뭔가 하천이나 이런 물길에 따라서 쌓이게 되고 침적되는 그런 지역. 홍암평지. 자, 그리고 선상충적토. 여기서는 약간 부채꼴 모양의 충적토가 된 부분이 있고 삼각주는 해안까지 운반되는 겁니다. 그래서 충적토가 어떤 거에 알맞다? 논토양에 알맞다. 그래서 그 김해평야 뭐 이런 거 생각하셔도 괜찮죠. 자, 그다음 빙적토는 빙빙빙 빙하예요. 그래서 빙하에 의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물질이 이제 풍화가 녹으면서 운반되는 거. 사실 우리나라에서만 볼 수 없죠. 자, 풍적토. 풍적토라는 건 이제 바람이에요. 바람에 의해서 사막 이런 것들도 바람에 의해서 사구라는 것이 생기고 또 화산이 많은 데가 있어요. 화산에서 많은데 바람이 불어. 화산 회토, 레스라는 거는 미사, 작은 알갱이들이 부셔진 것들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 해성 침적은 해안까지. 그래서 되게 많은 것들이 있는데 다시 한번 정적토는 잔적토는 밭토양. 요거 기억하셔야겠죠. 잔적토, 밭짠, 밭토양, 잔적토. 그 다음에 운적토에서 붕적토는 중력, 중적토는 논토양, 그 다음에 빙적토 빙하 이렇게 기억하시면은 조금 더 매칭이 편하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토양을 내가 그 자리에서 이게 어떻게 변했을까? 한번 토양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그 지역의 기후죠. 기후. 다음 중 토양의 생성인자로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을 고르시오. 그러면은 그 지역에 비가 얼마 오는지, 온도가 얼마인지, 습내 습도, 기후적인 영향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그것에 이제 원래 어떤 안반이나 어떤 모함이 부셔졌는지, 그게 이제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 있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따지면 원래 우리 집안에 농사 짓던 집안이야. 그런 게 이제 모재에 관련된 거고 여러분들 중에 농사 안 짓고 만약에 뭐나 도시에서 살았는데 나 귀농귀촌하고 농업 공부하고 싶어서 하는데 그게 바로 주변에 이제 내가 추가적으로 기후 같은 거죠. 내 주변에 발달된 거. 그래서 사실 기후가 제일 발달됐고 내가 농업인 농사에 관련된 출신이 아니어도 사실 그런 분이 더 잘할 때도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 고향 서울이거든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되는 거니까 스스로에게 긍정의 힘과 에너지를 많이 주시는 노력들이 되게 필요해요. 아시겠죠? 그러면 지형이라는 건 지역에 침식된 거나 강우량 각각의 그런 이제 약간 위치적인 부분
그거 이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강우량이 있으니까 이거 강우량 똑같은 거 아니야 생각할 수 있겠지만 기후는 대기적인 걸 얘기하고 지형은 땅에 대한 거. 땅에 대한 것들에 대한 걸 생각하시면은 뭐 협곡에 있거나 아니면 약간 기울거나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시간 따라 달라요. 그래서 미숙기 토양도 있고 성숙기 토양도 있고 노령기 토양도 그 토양도 되게 시기가 다르거든요. 또 식생 이거는 식물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동물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얘기하는 거죠. 동식물이 어떤 종류가 있는지 그것도 다르고 마지막엔 사람이죠. 그래서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건 뭐다? 기후. 요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그다음에 토양에 따라서 성대성. 넓은 범위에서 성숙한 토양의 단면을 얘기할 때도 있고 간대성. 좁은 지역의 태양을 얘기할 때도 있고 이거랑 관련 없는 비성대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대성은 기후, 식생 요 두 가지고 간대성은 그 각각의 그 지형과 그 안반, 모함에 관련된 거, 시간에 관련된 겁니다. 그래서 요 성대성 요거를 기억해 주세요. 다시 한번 토양 어떻게 만들어져? 커다란 그 암석, 즉 모함이 부셔져서 이렇게 돼가지고 또 부셔져서 내가 이제 작물을 재배하는 그 지역에 토양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토양이 됐는데 그 각각의 토양이 짠 하고 끝이 아니라 토양이 분화가 됩니다. 분리돼서 발달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유, 용, 집, 모, 암 채팅창에 써볼까요? 유, 용, 집, 모, 암 위에서부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토양이 우리가 풍화돼서 짠, 난 토양이야 라고 되는 것이 아니라 토양을 깊이 파고들어요. 내부에 수직적으로 생성된 층. 우리가 사람이 이렇게 서 있으면은 사실 작물이 이렇게 뿌리 내리잖아요. 그러니까 내부의 수직적인 층을 유, 용, 진, 모, 암 이렇게 구분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토양이 오랜 기간 동안 풍화 작용 받고요. 토양 스스로의 생성 작용에 의해서 토양의 층층층 나눠지면서 이렇게 단면이 나타나고 이것이 여러 가지 현상이 연속적인 발달 과정을 겪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내가 하나의 토양이다. 내가 귀중한 사람이다 생각하면서 내가 어떻게 발달할 건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이것이 발달할 때 영향을 주는 게 생물과 유기물, 양분도 있고 토양의 특성과 속성도 물 되게 많은 것들이 작용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농업의 분야에 한번 이제 접속을 하셨으니까 나의 닉네임도 한번 지어보고 나의 그 브랜딩도 한번 해보고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스스로 발달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우리가 식물이나 자연이나 이런 걸 배우면서 이거를 내 적용을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내가 땅을 어떻게 나라는 땅을 어떻게 해볼까 했을 때 맨 위에 있는 그 층을 5층 바로 유기물층이라고 합니다. 자, 계속 유기물 나오잖아요. 유기물이라는 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뭐가 있는 물질이죠. 유 하면 탄소가 있는 거예요. 탄소 C를 써주세요. 탄소가 있는 층, 맨 위에 있는 층이라서 동식물에 이렇게 죽고 나머진 그 잔해 물질이 쌓여 있고 유기물층이니까 당연히 유기물이 많죠. 그래서 5번 O2가 있는데 5원은 육안으로 보고 식별이 가능한 거. 그러니까 만약에 동식물이 죽었어요. 그럼 그게 이거 뭐가 죽었네. 형체를 볼 수 있는 게 5원층. 그리고 완전히 부숙돼가지고 이제 아예 형체를 볼 수가 없고 원형을 알 수 없는 게 O2축. 그 다음에 A는 이제 용탈. 용탈이란 말이 뭐냐면 빠져나갔다는 거예요. 탈출. 그래서 유기물층 밑에 있는 층이면서 토양 성분이 아래로 씻겨나간 층이고 포드졸화. 요게 좀 헷갈려요. 자, 따라해볼까요? 포드졸화. 포드졸화. 토양이 변하는 그 과정의 이름을 포드졸화라고 해요. 포드졸화. 되게 이런 이름이 좀 많거든요. 그리고 왜 이게 영어가 있냐라고 하시냐면 토양학이 영어 그 미국에서 많이 발달된 거를 우리나라에 가져 적용했기 때문에 그런 용어들이 좀 있습니다. 포드 조라 이거 뒤에 가서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용탈층은 포드 조라, 용탈층은 포드 조라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 포드졸 토양에서는 회색 그다음에 회백색 색깔이 그래요. 그리고 B 즉 집적층으로 넘어가는 중. 집적층 B층인데요. 용탈층에서 씻겨 내려간 물질이 집적됐다, 쌓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B2 최대 집적 등 집적이 가장 많이 쌓인 층을 B2라고 합니다. 자, C층은 모재층. 이건 무기물, 탄소가 없는 거죠. 탄소가 없는 것들은 무기물. 그리고 이것은 토양 생성 작용을 거의 받지 않는 거. 마지막 R, 안반. 우리가 처음에 배울 때 어떻게 배웠어요? 여러분,
우리 모함이 안반이 부셔져가지고요, 풍화돼가지고 토양이 됩니다. 이렇게 배웠죠. 근데 이거는 오히려 거꾸로 위에서부터 내가 이제 위에서는 유, 밑에 용, 그 다음에 집, 그 다음에 모, 암 이렇게 이제 순서를 좀 다른 측면으로 보시는 거죠. 그래서 물론 안반이 부셔져가지고 토양이 되는데 거기에서 또 위에 아래 다양하게 작용을 한 거죠. 그래서 순서라는 게 사실은 아 어디서부터 순서가 정답일까? 그것을 이제 연구하는 학자들마다 좀 다른데 여기서의 토양 단면은 위에서는 유기물층이고요. 밑에서는 안반층 얘기해요. 이렇게 많이 보시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 시험을 봐야 되는데 자, O1, O2 이렇게 볼 수 있고 A가 뭐라고요? 용탈층, B가 뭐라고요? 집적층, C는 뭐예요? 모재층, R은 안반층. 그래서 암기법 시작. 유, 용, 침, 모, 암. 유용, 침, 모, 암. 그래서 O, A, B, C, R 이렇게 순서로 O, A, B, C, R 이렇게 순서로 외우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위에 있는 층이 어떤 층이라고요? O층.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 C, D면 너무 좋겠는데 그 다음 순서가 R입니다. 자, 그리고 O2층은 가른말로 A층, H층, A2층은 2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내가 한 번 더 눈으로 보시고 문제 푸시면서 다시 적응하시고 이게 되게 좋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흙을 만져보신 경험들이 요새 있으세요? 최근에는 사실 많이 없죠. 네, 왜냐면은 옛날에는 사람이 흙을 밟고 살아야 돼.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흙을 실제로 만지고 보고 하면은 어떤 식으로 보냐면 이렇게 딱 보세요. 갈색, 검은색 보이시죠? 그냥 자세히 보세요. 더 자세히 봐야 돼, 흙도. 그럼 이게 알갱이가 있잖아요. 그쵸? 알갱이. 근데 흙을 만졌어요. 뭔가 되게 촉촉해. 그건 뭘까요, 여러분? 그건 바로 물이죠. 근데 사실 이 안에 흙 안에 공기 그런 이제 빈 공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기상입니다. 흙을 자세히 관찰해 보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토양의 삼상과 사성분이라고 부릅니다. 자, 따라해 볼게요. 고상, 액상, 기상. 고상, 액상, 기상. 고상은 말 그대로 알갱이들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고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액상은 우리가 흙을 만졌을 때 촉촉한 부분이 있죠. 그다음에 기상은 만질 수도 없어 사실은 빈 공간들 그런 걸 얘기하고요. 고상에는 우리가 무기물과 유기물 아까 유기물 하면 뭐가 있다 그랬죠? 탄소를 포함하고 있는 거. 그다음에 액상은 물. 그래서 여러 가지 물질이 있고 또 이것이 이온이 포함된 수분이에요. 깨끗한 수분이라고 해도 사실은 거기 안에 보이지 않는 화학적인 그런 성분들이 있잖아요. 저로 비열. 비교하는 열량이 좀 높은 편이라서 우리가 물이 좀 많다. 그러면 이제 물을 끓일 때까지 온도가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그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기상은 공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토양 공기와 대기 공기가 다른데 특히나 이산화탄소 동그라미. 자, 토양에는요 뭐가 살죠? 토양엔 돌멩이가 있죠? 라고 생각하겠지만 미생물이 있습니다. 미세한 생물. 굉장히 작은 그런 생물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생물들이 숨을 쉬는 거죠. 산소를 들여 마시고 이산화탄소를 어떻게 하죠? 내뱉죠. 그러니까 바로 이산화탄소가 대기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고상, 액상, 기상 이것의 환상적인 비율은 50대 25대 25예요. 이렇게 되면 너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이 기상, 공기가 있어야 숨을 쉬고요. 이 수분이 이 정도 있어야 수분을 이제 이용할 수 있는데 실제로 토양 보시면은 아까 사진 보셨잖아요. 그 보면 대부분이 어때요? 대부분이 다 고상이 제일 많죠.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 통기성, 기체가 잘 통하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흙을 너무 꽉꽉 누르려고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도 있냐면 생각보다 또 트랙터나 뭐 이런 기계가 되게 무겁잖아요. 그 흙을 많이 누를 때도 되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식물이 너무 예쁘다. 이거 자랄 때 뿌리가 자꾸 퍼져나가야 되는데 그거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고상, 액상, 기상 요거 생각하시면서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환상적인 비율을 맞출 수 있을까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자, 그다음에 토성입니다. 토성. 토성이란 말 들으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토성, 토양의 성분 아니야?
이 생각이 드실 텐데 이 soil texture 이게 질감이에요. 그래서 이 아또 토성은 질감 우리 알갱이에 그 만졌을 때의 그 촉감으로 느껴지는 성질. 그래서 모래, 미사, 네, 컴마 하나 더 써주세요. 점토. 요거의 함유 비율을 뭐라고 한다? 토성이라고 합니다. 모래, 미사, 점토. 모래, 미사, 점토. 자, 그래서 점토 같은 경우가 이제 알갱이가 제일 많이 나오게 되는데 소수점 셋째짜리 0.002. 그래서 굉장히 소수점 셋째짜리까지 여기가 있으니까 알갱이가 거의 보이지 않는 정도로 작겠죠. 그리고 용어 토양 콜로이드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이거 미세한 입자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입자가 0.1 마이크로미터이야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대체로 무순저나 마이너스 등증이 갖고 있어요. 자, 그래서 대체로 마이너스라서 완전 100% 마이너스 이렇게 설명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농업이나 자연환경은 100%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pH에 따라서 플러스로 뛸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마이너스다. 자, 그리고 토양 중에 점토, 부식과 결합한 아주 미세한 입자고 이것이 토양의 화학성을 결정하는 게 토양 콜로이드. 정리해 보면은 토성이라는 게 모래, 미사, 점토. 오늘은 점토만. 고개 크기를 외워주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정리를 해보면은 딱 끊어주시면은 이 비표면적, 표면적이 우리가 비표면적 이 단어가 되게 중요해요. 비표면적, 비교하는 표면적이 넓은 게 바로 점토입니다. 점토 주변에 알갱이가 너무 작으니까 거기에 여러 가지가 붙을 수 있는 확률이 더 높아요. 그래서 비표면적 요게 이제 높은 게 점토구나. 우리가 아까도 비중이라고 했죠. 비교하는 중량. 비표 면적은 우리가 이제 비라는 말을 참 많이 써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알갱이가 작은 게 비표 면적이 넓기 때문에 여러 이온들이 붙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걸 왜 배웠냐? 우리가 지금 배운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흙을 떴어요. 기술센터를 갖다 주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서 모래, 미사, 점토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모래, 미사, 점토 이걸 가지고 모래, 미사, 점토 이거를 가지고 토성 삼각도 여기서 이게 식양톤지, 식양톤지, 양톤지 요거를 구별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보면서 요게 어디 토양인지 확실하게 구분하는데 자, 문제 한번 볼게요. 자, 모래가 40% 있어요. 내가 토양을 떴는데.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 우리가 이제 미사가 30%. 자, 그쵸? 미사가 30%. 그쵸? 이렇게 이제 만나는 점이 필요해요. 모래가 40%. 이렇게. 그 다음에 30% 이제 나머지 합쳐서 100이거든요. 점토가 30%. 그 만나는 게 식양토. 요거 생각하시면 되겠죠. 세 개가 만나는 거. 그거 생각하시면서 내가 퍼온 그 토성이 어디에 속하는지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모래, 미사, 점토 이것을 이제 확인하면서 우리가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점토의 그 크기가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파트 우리 점심 먹고 와서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점토 요 크기 한번 채팅창에 해볼까요? 0.002 밀리미터 이하. 0.002 이걸 기억해 주세요. 0.002 이게 은근 헷갈려요. 그래서 요것만 정리하셔도 충분히 괜찮을 것 같아요.